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직 잠든 시장 골목의 낮은 지붕들을 무겁게 짓누를 때면 골목 끝자락 정잔의 통닭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집니다. 72세 박정자 씨의 무릎은 날씨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쿡 쑤셔오는 관절 통증에 신음이 절로 나오지만 그녀는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대한 가마솥에 새 기름이 부어지고 곧이어 고소하면서도 묵직한 기름 향이 시장에 잠든 아침을 깨웁니다. 정자 씨의 손은 40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단련되어 이제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바르고 가마솥에 담그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에도 아이가 없어 애를 태우던 정자 씨에게 민우는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늦둥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정자 씨에게 남은 것은 낡은 단칸방 하나와 이제 겨우 젖을 뗀 아들 민우뿐이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먹이 아들을 포대기에 업고 시장 구석에서 생닭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젊은 과부라며 수군거렸고 물건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포대기 속 아들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가마솥 앞에서 하루 18시간을 서서 버텼습니다. 닭을 치느라 손가락 끝은 늘 짓무르고 갈라졌으며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한겨울에도 가마솥 열기에 땀을 흘렸고 한여름에는 더위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 들어갈 하얀 쌀밥과 깨끗한 옷 한 벌을 생각하면 가마솥의 열기도 시장 사람들의 거친 무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들을 재운 뒤 홀로 앉아 갈라진 손에 연고를 바르며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도 1등 했어. 나중에 커서 꼭 의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민우의 그 한마디는 정자 씨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등에 기름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우가 공부하는 책상 위에는 늘 시장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과일이 놓였지만 정작 정자 씨의 밥상에는 손질하고 남은 자잘한 뼈마디나 기름기만 가득해 내놓지 못하는 자투리 부위와 찬물에 만반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자 씨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인 옷을 갈아입고 손을 비누로 여러 번 씻어낸 뒤에야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 냄새를 모르고 자라길 바랐습니다. 이처럼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자 씨는 자신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욱 쑤셨지만 그녀는 진통제 한 알로 버텼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 지독한 성실함의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외아들 민우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의사가 되었고 정자 씨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강남 건물주 못지않은 자산가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쌓여 작은 산이 되었고 그 산은 결국 서울 한복판의 건물로 변신했습니다. 정자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운 좋게 보상을 받은 재개발, 땅값까지 털어 서울 요지의 역세권 대로변에 5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사장님, 이 건물 정말 황금 알라는 거위예요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투자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 대신 아들 민우의 명의로 기꺼이 그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완성이요, 훈장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서 아들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정자 씨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이 엄마 소원은 다 풀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내 이름 걸고 훌륭한 의사로 살아라. 환자들 마음부터 고쳐주는 그런 의사 말이다. 당시 아들은 어머니의 거칠고 딱딱해진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 서희주 역시 살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두시고 저희랑 같이 서울에서 편히 지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자 씨는 그 눈물과 약속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정자 씨는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마솥을 떠나 아들 곁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개원과 동시에 며느리 희주는 기다렸다는 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정서에는 신도시가 최고라며 병원에서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경기도 신도시의 호화 아파트로 분가를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정자 씨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서울 건물을 기반으로 불을 쌓으면서도 정작 정자 씨의 삶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철저히 벌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손에 남은 건 아들의 이름이 박힌 등기부등본 한 장과 다시 홀로 남겨진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우의 병원은 정자 씨가 마련해준 서울 도심 건물의 황금층인 1, 2, 3층을 쓰며 날로 번창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로비에는 명품 옷을 입은 환자들이 북적였습니다. 정자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그 건물에서 아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희주는 신도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내조를 핑계로 병원, 경영과 인사권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인테리어를 바꾸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일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아들 얼굴 한번 보기가 밤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신도시 집은 어머니께서 찾아오시기 너무 복잡하다며 주소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에 정자 씨는 아들을 보려면 서울 병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정자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겉절이를 정성껏 담가 병원 로비를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고기를 삶고 양념을 만들어 정성껏 담근 반찬이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병원까지 왔습니다.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희주가 달려와 정자 씨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오시지 왜 굳이 이 번잡한 병원 로비까지 오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쳐다보잖아요. 희주의 목소리는 에어컨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정자 씨는 당황하며 보따리를 고쳐 잡았습니다. 신도시 집은 내가 길을 몰라 찾아가기 무섭더구나. 민우가 요즘 수술이 많아 기운이 없다길래 이거 좀 먹이려고. 희주는 정자 씨가 건네는 낡은 반찬통을 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병원 VIP 고객이나 민우 씨 동료 의사 부인들이 보면 저희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오실 거면 그 특유의 달비린내랑 기름 냄새라도 좀 지우고 오시지. 아니면 향수라도 좀 뿌리시던가요. 이 세련된 병원 인테리어의 시장 냄새가 웬 말이에요?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격이. 며느리의 말은 정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40년 전부터 맡아온 그 기름 냄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든 훈장이었건만 이제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취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참느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퇴근 후 정자 씨의 단칸방을 찾아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류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 좀 해줘. 희주랑 상의해서 만든 효도 계약서야. 효도 계약서. 이게 대체 뭐니? 엄마나 우리나 서로 피곤할 일 없게 하려는 거지. 별거 아니야. 병원은 웬만하면 오지 않기. 꼭 오셔야 한다면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하기로 해요. 만약 어기면 우리가 매달 주기로 했던 생활비랑 나중에 아프면 해주기로 한 간병 약속들 무효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냥 형식적인 거야. 희주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 엄마가 좀 참아줘. 아들의 말투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건조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접근 금지를 담보로 한 법적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고 이제 투자가 끝났으니 관리비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 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원 방문 금지, 한 달에 2번,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위반 시 생활비 지원 중단.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래, 찍어주마. 내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아들 내외는 드디어 미뤄뒀던 숙제를 해결했다는 듯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그들이 떠난 뒤 홀로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내 욕심이 너를 의사가 아닌 괴물로 만들었구나. 라는 서글픈 확신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마솥 앞에서 흘린 땀이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닌 그 세월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 허탈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자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텨온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녀는 돈 앞에서 혈육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속기도 했고 장사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통닭집 문을 닫고 아들 몰래 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사장님, 오늘 왜 안 여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자 씨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자 씨는 건물을 증여할 때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두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하단에 작게 적어두었던 특약사항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버티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을 믿되 대비는 해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 지난번에 우리가 작성했던 부담부 증여 계약서 있지? 자식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무효로 한다는 그 조항 말이야. 그거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겠나? 최 변호사는 정자 씨가 가져온 효도 계약서와 며느리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이미 아드님이 내민 이 계약서 자체가 부당한 대우와 정서적 유기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건물 전체의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 유지비를 어머니의 노후 자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게 해두었더군요. 정작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하며 임대 수익은 한 푼도 어머니께 드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제적 착취 내역은 승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정자 씨는 치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 아들이 병원 수익을 빼돌려 처가에만 호화, 생활비를 대준 내역 등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40년 동안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며 익힌 습관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원 개원 1주년 기념일 날 축하 화환 대신 법원에서 보낸 증여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을 보내주었습니다. 평온하던 아들의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민우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고 며느리 희주는 당장 정자 씨의 집으로 달려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노망 나셨어요? 아들의 망신 주고 앞길 망치려고 작정하셨냐고요? 정자 씨는 예전처럼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망신. 내 몸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창피하다던 내가 망신을 아니? 이 건물은 내가 내 자식 민우에게 준 것이지. 시어머니를 벌레 보듯 하는 너 같은 며느리 친정 먹여 살리라고 준 게 아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라. 그리고 민우야, 너는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됐어야지. 내가 내민 그 효도 계약서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단다. 이제 그 계약서대로 법대로 해보자꾸나. 민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민우는 건물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며 효도 계약서는 그저 단순한 가족 간의 규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가족 간의 사적인 약속에 법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준비한 카드는 강력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은 술렁였고 판사의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시장 냄새, 격이 떨어진다, 병원. 체면 같은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가져가 사용했다는 증거는 결정타였습니다. 병원 운영 및 유지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정작 임대 수익은 한 푼도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자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인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였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망은 행위가 인정된다며 증여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다시 정자 씨에게로 돌아왔고 아들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병원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즐기던 희주는 판결 직후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 떠났고 아들은 자신이 무시했던 어머니의 투박한 발등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다. 다만 사람 구실을 하는 의사가 되길 바랐을 뿐이야. 그로부터 1년 뒤 서울 도심 한복판 아들의 병원이 있던 정자 씨의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실력은 좋지만 돈이 없는 젊은 의사들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정자 씨는 임차인을 선정할 때 까다로웠습니다. 단순히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꿈을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에게는 더 큰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목이 좋은 1층 상가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자네 명품 수제 통닭 본점. 정자 씨는 더 이상 시장 바닥의 낡은 가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환기시설과 우아한 인테리어를 갖춘 자신의 건물 1층에서 그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익힌 솜씨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달기 정말 예술이네요. 어쩜 이렇게 바삭하고 촉촉해요? 아유, 고마워요. 맛있게 드셔. 우리 집은 기름 하나는 최고급으로만 써요. 정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옷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배어 있지만 이제 그 냄새는 비린내가 아닌 성공의 향기이자 치열한 삶의 훈장으로 읽힙니다. 손님들은 그 냄새가 좋다며 정잔의 통닭은 사장님이 직접 튀겨주셔야 맛이에요라고 말합니다. 정자 씨는 매달 들어오는 막대한 임대료를 자신과 같은 처지의 홀몸, 어르신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며 박정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건물 4층에 있고 매달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아들 민우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방의 작은 요양병원 페이 닥터로 취직했습니다. 화려한 원장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매달 적은 월급을 쪼개 정자 씨에게 진짜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이제 예약 없이도 어머니 가게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닭을 튀기는 어머니의 당당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말없이 돌아가곤 합니다. 한가로운 휴일날 정자 씨는 옥상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평화롭습니다. 건물 아래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우야, 이제야 내가 진짜 의사가 될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정자 씨는 아들이 보내온 반성 어린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편지에는 엄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이제야 엄마의 40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박정자라는 이름으로 읽어낸 이 터전 위에서 그녀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마솥의 기름 냄새는 이제 성공의 향기가 되어 서울 한복판을 채우고 있습니다.